컨퍼런스의 포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키노트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서영일 상무님께서 최적의 데이터 레이크 분석 및 구축 전략과 비정형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서영일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비정형 데이터 솔루션 사업부에 있는 서영일입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으로 세션을 시작할까 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주인 마이클 델 회장이 한 외부 행사에서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델과 EMC가 합병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델과 EMC 모두 예전에 PC, 서버 및 스토리지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회사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례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죠. 그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근무 형태 역시 재택이나 원격 근무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T를 구축하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디바이스든 IoT 기기든 그 어디에서든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데이터 생산량은 약 175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2016년 대비 1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엣지 영역이나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태이며 이런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향후 수년간 모든 기업에는 커다란 챌린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가트너는 2025년이 되면 기업 데이터의 75%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듯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비정형 데이터로 그 비중은 80% 이상이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까지 그 증가 비율이 3배에 이를 것이라고 IDC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문서, 오디오, 비디오, SNS, 혹은 센서 데이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생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생성이 된 데이터는 파일, 오브젝트 또는 스트림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업 분석 업무나 AI, 파일 쉐어링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위한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연료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영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신 것과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스템의 문제 또는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직까지 업무별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일로화 되기 일쑤이고 이로 인해서 보안이나 규제에 대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아키텍처는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의 데이터 레이크 트렌드에서 보이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스토리지에서 컴퓨팅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드 커뮤니티는 S3 및 S3A 프로토콜을 통해
오브젝트에 대한 공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플렁크 커뮤니티도 2018년 스플렁크 스마트 스토어 발표와 함께 컴퓨팅 및 스토리지 분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 구조에서 둘을 분리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존의 HDFS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HDFS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양이 커져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방법으로 MPP, 즉 대량 병렬 처리와 DAS, 즉 직접 연결 스토리지 두 가지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보면 몇 가지 드러난 문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 비효율적인 세배 저장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임노드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네임노드는 두 대가 액티브 스탠바이로 동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장애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가끔씩 성능 병목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스케일아웃 증설을 함에 있어서 매우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한다고 하면 컴퓨팅 리소스는 남더라도 지금 남아 돌더라도 할 수 없이 같이 증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뒤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비용 손실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설을 한다 해도 자동으로 데이터 노드 간 용량을 밸런싱 해주는 것 같은 인텔리전트한 기능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하드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레이크와 HDFS는 별도의 스토리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HDFS의 호환성 때문입니다. HDFS 프로토콜을 지원해주는 스토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가 중간에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분석이 필요할 때 HDFS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 인 플레이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가 여러 파일 또는 오브젝트 프로토콜과 함께 HDFS도 지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한번 이동시킬 필요 없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바로 하둡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없앰으로써 나타내는 효과는 전체 분석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HDFS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인제스트 과정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 때로는 수십 시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인제스트 과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전통 하둡의 아키텍처입니다. 하단의 발을 보시면 전체 분석 과정 중에 데이터 이동이 매우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빨간색 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이터 수집 스토리지를 그대로 HDFS에 사용하는 오른쪽의 경우에는 하드 컴퓨트 노드에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분석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안드리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은 스토리지를 단일화함으로써 수집, 분석, 실행의 단계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드이터의 이동을 막아서 전체 분석 시간을 단축하도록 합니다. 이런 데이터 인 플레이스 아키텍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여 구성하려면 데이터 레이크 개념을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레이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 4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스케일 아웃, 단일 볼륨, 멀티 프로토콜,
자동 계층화인데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는 폭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토리지라는 장비는 용량이 늘어나면 결국 성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둡과 같은 스케일아웃 구조는 동일한 노드를 늘림으로 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케일아웃이라는 용어는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약간 왜곡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몇몇 스케일업 제품은 단순히 확장해서 증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하고 나면 성능과 용량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녹색 곡선이 보이시는데, 이런 비정형적인 스케일아웃 구조는 사용자가 예측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는 선형성이라는 특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일 볼륨인데요. 단일 볼륨이라는 특성은 관리 및 운영의 단순화를 위한 특성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볼륨이 모여있는 구조는 균등하지 못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동 밸런싱 작업을 유발하고요. 이런 작업들은 운영 리스크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비즈니스 변화의 민첩성과 유연성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볼륨 조건이 필수적인데요. 대부분의 스토리지 제품들은 100TB나 또는 200TB 정도의 볼륨 크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PB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신다면 100개의 볼륨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개의 볼륨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다음 멀티 프로토콜은 용어 자체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각자의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면 NFS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하드웨어에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멀티 프로토콜로 인해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HDFS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전체 분석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전체 분석 시간을 들여다보면 데이터 이동 시간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를 약간 비유를 드리자면 데이터 레이크는 말 그대로 호수 같아서 물을 그저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에도 물을 대고 공업 용수로도 사용하고 또 식수로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보트를 띄워서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겠죠. 멀티 프로토콜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 계층화입니다.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은 물론 업무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사용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높은 비용의 스토리지에 저장한다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겠죠. 예를 들면 온라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비즈니스 규모나 분석 니즈가 변화해서 데이터 분석 용량 자체가 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핫데이터의 증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콜드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아질 것인데요. 이런 빈도는 떨어지지만 보관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핫데이터는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콜드 데이터는 저비용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겁니다. 이때 고성능 스토리지와 저비용의 스토리지를 같은 볼륨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파워스케일의 자동 계층화는 그런 니즈에서 출발한 기능입니다. 고성능 스토리지와 저비용 스토리지를 하나의 볼륨으로 구성하면서 정책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번 데이터를 수동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이 오래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비용 스토리지로 이동을 시켜서 비용 효율성을 지켜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 고객사는 1세대 빅데이터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약 110여 대의 물리 서버를 구성해서 하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110여 대의 서버는 모두 6개 정도의 렉 분량이었는데 데이터 양은 한 900TB 정도였지만 3중 복제로 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리적 디스크의 용량은 2.7PB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객은 추가로 용량 증설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년 사업이 계속 성장해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 매우 많은 논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고객에게서 아키텍처상의 고민, 관리상의 고민, 그리고 기술적인 고민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민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하둡 아키텍처는 용량 증가를 위해서는 컴퓨터 노드가 포함된 물리 서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당시 전체 서버에서 CPU 사용률이 30% 이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전체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상면, 전력 등의 비용 낭비를 바로잡을 개선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는 데이터 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HDFS 스토리지를 증설한다고 할 때 서버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서버와 증설한 서버 사이에 데이터 밸런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동으로 기존 서버에서 신규 서버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데이터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동 작업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 중에는 네임노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HDF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서버인 네임노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임노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이중화가 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하나의 노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스탠바이 노드로 페일오버가 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임노드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능 측면에서도 바틀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임노드의 CPU나 메모리 한계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으로 저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객사는 900TB의 데이터를 110여 대의 물리 서버에 운영했었는데 40여 대의 물리 서버로 줄이고 스토리지는 파워스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면이 절반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고객은 향후 5년간 전체 TCO의 약 2.4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 사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인 파워스케일과 ECS의 클라우데라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랜섬웨어 보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델 테크놀로지스와 클라우데라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아키텍처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협업은 결국 양사의 비즈니스 때문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 제품들이 데이터 인 플레이스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품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재해를 대비하거나 또는 IT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주로 신경을 썼던 반면에 최근에는 랜섬웨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몇 주 전에 도요타 자동차의
공장 라인이 멈췄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셨을 것인데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어서 상당 기간 동안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여러 나라 팀들과 함께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이버 위협으로 랜섬웨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트렌드 마이크로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올해에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랜섬웨어 공격이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좌측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침해 사고는 54.1%에서 59.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침해 사고 중에 약 60% 정도가 랜섬웨어이고, 발생되는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랜섬웨어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표를 잠깐 보시면 실제 공식 신고된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2019년 39건 대비 2020년 127건으로 무려 325%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송유관, 병원 등의 사회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되어 이를 이용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금도 각종 연구와 국책 연구 과제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할 때 랜섬웨어의 피해는 우리 생활 주변부터 사회 인프라 전반까지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DR은 모두 아시죠? 바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이버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간단히 비교하고 넘어가자면 DR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인 거에 반해 CR은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DR은 지속적으로 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항상 연결하지만 CR의 경우 가끔씩 한 번 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해커의 침입을 막습니다. 관리 주체도 틀린데요. DR은 주로 인프라팀에서 관리하고 CR은 주로 보안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번엔 사이버 레질리언스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 전략은 우리말로는 사이버 보건력 전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사이버 공격을 식별하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보호, 탐지,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조직이 업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이버 레질리언스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통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조직 고유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섯 가지 단계는 많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NIST, 즉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레질리언스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다섯 가지 단계는 공격 전, 공격 중, 공격 후의 상황에 대해 각각 실행되어야 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격 전에는 식별과 보호가 포함됩니다. 식별 단계는 조직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보호해야 할 타겟을 정의하는 보안 프로파일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안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알려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보호 단계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탐지 단계에서는 실시간 탐지를 통해 위협을 찾아낸 위협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는 공격을 받은 후에 비즈니스를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스토리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각각 사용될 수도 있고 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백업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또는 지금 서비스 중인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두 가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은 모두 데이터 격리와 스냅샷 데이터의 불변성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또 비정상적인 사용자 동작 패턴을 찾아서 관리자에게 경고하는 기능과 안심하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이버 보안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랜섬웨어 디펜더라는 솔루션과 다른 하나는 스마트 에어갭이라고 하는 이상이 감지됐을 때 3차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단절시키는 솔루션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3차 클러스터의 랜섬웨어로부터 보호된 데이터 사본을 스케줄링에 의해 자동으로 복제합니다.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는 네트워크가 닫혀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3차 복사본은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되었을 때 스마트 에어갭 기능을 통해 동기화가 일시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리, 보호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이버 공격을 받게 돼서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면 신속한 복구를 통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2시간 내에 온라인 상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진 3차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대용량 또 저비용 모델로 3차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안 드리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과 랜섬웨어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키워드인 데이터 인플레이스 데이터 레이크와 사이버 에어갭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